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70조 원 투입하고요. 이 가운데 20조 원 규모는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형 뉴딜 사업 성공 위해서 국민 펀드 조성하자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예, 예. 제안하신 배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정도로 굉장한 경제 위기잖아요. 예, 근데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로 향한 기술 투자가 과감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국민 세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현재 1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1경 8천조 원쯤 세계적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 막 59조 원이 몰리고 예, 예, 부동산으로 몰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돈을 미래로 가는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함께 하자. 그리고 과실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형저축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소득을 줬다면 네, 미래로 가는 투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재형저축 같은 효과를 얻어 좀 자산을 네.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럼 그 미래로 가는 투자라고 말씀하신 그 한국판 뉴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와 있는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전 세계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 누가 세상의 주인공이 먼저 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쇼핑이나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과연 디지털 혁명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이렇게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길 일이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태풍 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기후 변화가 당면한 위기구나라는 걸. 결국은 이 기후 변화 위기를 누가 넘어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네, 디지털과 그린의 주인공을 앞으로 이 인류는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앞으로 나가는 데는 반드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포용을 어떻게 해서 함께 갈 것인가. 네, 디지털과 그린과 우리가 사회 뉴딜 세 가지가 저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한국판 뉴딜이죠. 네. 그 크게 보니까 이 펀드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우리가 시중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감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3조 원을 출자를 하고 그래서 민간 자금을 한 17조 원 정도를 들여서 한 20조 원 정도를 해서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적고 네. 안전한 것이죠. 그다음에 민간 뉴딜 펀드는 우리가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펀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는 중간 단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인천에 벌레 같은 것이 나왔잖아요. 예. 상하수도에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제 앞으로 방지하는 네. 공공성이 조금 있으면서 그러나 민간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저수익 안정적인 거고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민간 뉴딜 펀드는 고수익이지만 위험성이 좀 큰 거고, 정책형 뉴딜 펀드는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에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전한다는 그 정책형 뉴딜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구체적인 투자처라든가 계획 같은 건 다 정해져 있나요 지금? 지금 정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좀 정해야 될 것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그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네.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도 이미 정해졌는데 앞으로 좀 더 정해져야 됩니다. 혹은 지난 정권 때도 보면은 MBA 정권 내 녹색 성장 펀드도 있었고, 네. 경제 펀드도 있었는데
결국에 정권의 중립성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 자본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냉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정확한 투자자를 만들어서 국가는 미래로 가고 또 국민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정 정도 계속 민간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특별한 제도는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도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갖게 하는 것까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또 선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성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결국은 협의를 하지만 결국은 운용은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연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마중물을 댄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을 같이 발굴한다. 두 번째로는 마중물을 댄다. 그리고 운영과 이런 것은 민간이 철저하게 운영하고 다만 우리가 펀드 같은 거 보면은 공시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정부는 마중물을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를 전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운영한다. 그래야 네. 생명력이 있고 그래 힘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에 5G망 자체를 통신 3사가 한 27조 원 정도 들여서 깔거든요. 네. 규모 투자가 일어나죠. 그런 건 전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공공성은 있는데 필요하긴 한데 민간은 수익이 좀 덜 난다. 그 부분은 또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건 좀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고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결국은 저희가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부자가 되면 이거는 사실은 취지에 좀 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는 2억 같은 경우를 이제 분리과세를 줘서 9%, 저는 이제 3억까지를 해서 5%를 좀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더 하실 분도 있지만 이제 세제 혜택 부분은 여기까지죠. 3억, 2억. 네네. 그런 거고 결국 이제 금융사들이 증권사들이 많은 상품을 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상품을 내게 되면 예. 그 상품에 결국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금융사가 따로 이 관련 상품을 또 지금 출시할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좋겠다라고 이제 합의에 이르르면 그 부분을 운영하는 거는 전적으로 네. 증권사와 금융사가 상품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시장 친화적이 되지. 사실 정부는 돈을 버는 거나 운영하는 데서는 민간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세제 혜택. 네. 그 투자에 대한 세부담 줄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민간의 결국은 하나는 투자를 유인하려면은 하나는 이게 자본시장법상 세금을 보장한다. 이런 건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돈이라는 건 국민들한테 맡길 때는 좀 더 안전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익이 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수익이 이게 사실은 요즘은 사회가 굉장히 투명화졌거든요. 과거 이제 DJ 정부 때는 맥쿼리 펀드가 했을 경우에는 막 10몇 %씩 이익이 나서 그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런 시비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민간도 정부도 훨씬 더 투명해져서 그 차이가 격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윤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의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어느 정도의 안정성도 있고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우리가 과거에 재형저축 정도 그때는 25%까지 이익을 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익을 줘야만 국민들의 이 시중에 지금 돈이 넘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달러를 쌓는 원정개미라고 해서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로 돼가지고 지금 해외
지금 주식 시장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지 않도록 저는 이런 뉴딜 펀드로도 오고 국내 주식 시장으로 가가지고 예. 이게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그 여러 가지 투자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좀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9%라고 하는 것이.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말씀하실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해가지고 이때는 3억에 5%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12년에 일몰이 폐지됐습니다. 그래 이 과거 한번 했던 거고 네. 지금 다시 저는 이걸 했을 때도 저는 충분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억 원을 투자해서 4% 수익이 나면 1,200만의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대략 세금이 한 종합소득세가 504만 원 나오는데 이러면 한 5% 저율 분류과세가 되면 6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러면 꽤 많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요새 은행에 맡기면은 뭐 1% 뭐 이 정도 되잖아요. 한 정기 적금 보면 0.94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익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 이런 세제 혜택을 안 주게 되면 예. 혜택가 안 일어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무려 1차, 2차 20조 원을 써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돈을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투자로 이끄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거다. 네. 이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은 돈이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경제가 더 나빠져서 이걸 전부 공적 자금으로 메워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서로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반대적인 시각으로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이거 홍보할 때 네. 투자의 위험과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는 정부가 이제 이 부담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자체가 시장 논리 좀 벗어난 것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혈세에 투입되는 것 이거 좀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라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재난지원금을 수십조 원을 넣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현재 이런 구조는 이미 그 스마트 펀드나 네. 다른 펀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걸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3조 원이라는 것을 국가가 담보를 넣어서 17조 원이라는 투자를 일으킨다면 네. 그리고 이 3조 원 자체가 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이 중에 일부 손실이 나게 됐을 때 일부를 메워주는 건데 일반적인 금융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를 회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넘어가는데 우리가 적어도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은 뉴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일정한 자산 소득을 얻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넣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를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하기엔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관제형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펀드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펀드가 추진됐었지만 정권 바뀌면서 좀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 한국형 뉴딜 펀드는 좀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이제 녹색 성장 펀드나 이 통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사업 내용인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해가지고 아이들의 컴퓨터를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지붕 같은 걸 개량해서 그린화한다든지 사업을 특정하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수백조가 되는 게 아니고 1,500억 우리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국민펀드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사업을 특정화해가지고 될 만한 사업을 충분히 연구해서 특정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펀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9월 중에 이와 필요한 법률을 사실 법이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거든요. 네. 법과 제도를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포함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세 제한이라든지 그다음 민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무엇을 준다든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예. 몇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풀어야만 예. 그래야만 더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그런 그 법률적인 것들도 좀 보완이 되고 좀 이 한국판 뉴딜 펀드가 이전에 정부 주도의 펀드와 좀 다른 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은 어떤 것이 정확한 사업이 될 거냐. 예. 이롭고 민간이 볼 때 이게 수익도 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한 사업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만 서로에게 뭐냐면 이익이 있는 거죠. 윈윈하는 거죠. 이 과정은 우리가 조그만 그 뭐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전 부처가 전 증권사와 금융기관하고 전체적인 그 계속적인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했거든요. 예. 이번 지금도 전 부처가 저는 금융기관하고 지속적인 상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약간 좋은 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디지털과 그린으로 가는 TF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금융사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근자에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LG 화학 같은 거 보면은 바이오 헬스라든지 천문학적으로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이미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상품의 시대에서 뉴 테크놀로지로 디지털로 그린으로 확 옮겨가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시장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아까 똑같은 전 세계가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 네. 디지털의 선도 국가가 누구냐.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는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대대적인 통신망을 깔고 IT 버블이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밀어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IMF를 넘어섰는데 당시도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주파수를 팔고 공기업을 민영화를 해서 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갖고 있는 세금은 160조 원을 우리가 그 적어도 망해가는 또는 커진 기업의 공적 자금을 160조를 넣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당시와 같은 비슷한 스킴인데요. 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많은 유동성 자금을 우리가 과거에는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됐다면 이제는 5G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빨리 깔아서 우리가 디지털 테스트 베드 국가를 넘어서 선도 국가로 가자. 네. 과거에는 우리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주파수를 팔아서 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 있는 충분한 우리가 몇천조 원 되는 1,0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일로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면 저는 훨씬 더 디지털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역사적 교훈을 가지면 더 앞으로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이거 투자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기관들하고 이제 서서히 상품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약간 위험성이 높은 거는 그 삼성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이제 각 기관 금융기관들이 속속 지금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배터리 부분에서 LG화학이나 SK나 세계적인 선두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배터리 안에도 보면 음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잖아요. 저는 폴 케네디가 얘기하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네. 우리가 이 디지털과 그린으로 넘어가는 세계적인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저는 과감한 투자를 이번에 한번 이뤄낸다면 저는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까지 돈 모으면 돼요? 지금 이제 속속 출시가 되는데요. 아마 예. 연말 전에는 상당히 가지화된 것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아, 연말 전이면 일정 정도 완성된 상품이 출시가 가능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 아마 제일 본격적으로 많이 쏟아질 거로 기대하고요. 네. 저는 많은 우리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펀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법을 낸 게 장기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뉴딜 펀드와 주식 시장으로. 그래서 부동산에 우리가 너무 64%가 자기 자산에 가 있는데 네. 선진국처럼 부동산과 이런 주식과 채권 이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위험하지 않게 좀 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